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가 아마 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희망찬 얘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어두운 얘기만 했나, 과거 얘기 말고 미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반성을 하다가 마지막 주제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명 상황,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을 할 것이냐. 저항을 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또 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선각자들을 우리 역사에서 만나서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 걸려서 했던 이 산업화를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압축을 해서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화학공업의 마지막 열차의 맨 그 뒷칸에 승차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학공업은 아주 어마어마한 설비,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10년, 20년에 아주 일관된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구축되는 이런 산업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일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 이제 재선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됐겠죠. 그러면은 중화학공업이 제대로 됐겠느냐? 글쎄요.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한국이 그 중화학공업을 적기에, 여기 이제 제가 적기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했다라는 이 적기는 뭐냐? 1974년에 제1차 석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1971년 말 이때서부터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 자재 이런 거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제1차 석유위기가 터졌습니다. 1974년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원자재 값, 기계 값, 모든 것이 5배, 10배씩 뛰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석유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발주를 하고 우리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건설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5배 내지 10배 싸게 최신의 설비를 한 세트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스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뭐냐? 아주 최첨단 제철 설비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우수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럭키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요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욕을 얻어먹고 계십니다. 정말 광주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망신을 당하고 감옥도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 시대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 7월, 8월 요 무렵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중화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건설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구조조정만 하면 되고, 근데 중화공업 하나만 가지고 이거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뭔가 먹거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누구였느냐? 나중에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는 오명 씨가 보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명 씨를 불러서 오명 씨가 그 과학 분야 이런 데 전문가니까 내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중화학공업은 이건 잘만 그 구조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뭔가의 먹거리를 내가 창출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 오시오.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오명 씨가 우리나라의 석학 30분을 모셔가지고 3개월간 쭉 연구를 해가지고 1980년 말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 이걸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자교환기가 뭐요? 그러니까 이 오명 씨가 이 전두환 대통령이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각하, 이 공수부대 훈련하실 때 적진에 이제 침투를 해서 낙하산 타고 탁 떨어지면 지휘부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할 때 무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무선으로 하는 그 통신을 전화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해가 빠른 거죠. 야, 그거 좋다. 그러면 전화 문제 다 적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야, 이거 만들자. 말이 좋아서 그렇죠. 이 전자교환기는 그 당시에 전자교환기를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 네 나라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술 주나요? 안 주죠. 야, 우리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전자교환기를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삼성에서, 대우에서, LG에서 이런 데서 다 차출해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3년 동안을 군대 생활하듯이 뺑뺑이를 돌려서 만드는 것이 TDS라는 전자교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전자교환기를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국산화 개발을 못했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용량을 늘릴 때마다 또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근데 이걸 우리가 국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화기 적체를 한 방에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1970년대 말에 전화 한 번 놀려면은 막 누구한테 백 써야 되는 거죠. 비싸기도 했고. 그 전화를 이거 한 방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전화 적체를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IT 온라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리얼타임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전자교환기를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 IT 온라인 문명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뭐라고 슬로건을 만들어 붙였습니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부는 돈을 대고 기업들은 인력과 기술을 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전자교환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반도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컴퓨터고,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IT 온라인 문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전두환 시절에 TDX라는 교환기 개발이었다. 제가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저거 적폐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욕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할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거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더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미래를 내다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뭐예요?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로 막 그 후진을 하고 있죠. 후진 기어를 놓고 전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본을 그나마 앞서갔었던 부분이 IT 온라인 분야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슨 온라인 이런 거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일본 사람들이 좀 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동에 일본 무슨 유명한 회사의 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처음에 여기 올 때 한국을 정말 우습게 알고 왔는데 첫날 회사에서 무슨 카드를 한 장 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보니까 막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환승하면 할인도 해주고 이런 거 보고 자기 솔직히 충격을 먹었다. 야, 이게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구나. 정말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일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덕이에요? 전두환 씨 덕이에요.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4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고속도로를 가던 무인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탑승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3월 18일 날 애리조나의 템파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길을 가던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인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이 차가 알아서 가는 이 무인 자율주행차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용화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게 조만간 등장을 할 건데, 자, 자동차가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목적지 어디 지금 우리 길 가는 거 목적지 찍고 그러면은 내비가 그 길을 안내해 주죠.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그냥 태워다 주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상용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인간이 운전 노동에서 해방됐다 하고 만세 막 이렇게 부르죠. 만세 부르는 동안 택시기사는 뭐해서 먹고 살죠? 버스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열심히 술 취한 사람들 데려다 놓은 대리기사들은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자, 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교통운전학원은 뭐가 돼요? 자동차 운전보험은? 교통경찰은? 무인자율차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운전노동으로부터 해방될지는 몰라도 이 교통이나 운전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생태계는 완전 초토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요즘에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제가 주식을 좀 알면은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돈 좀 벌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어디 길 가다가 이런 마크가 달린 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 전기차는 2003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아주 천재 같은 이 머스크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자동차는 이 전기 자동차가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하고 합류를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아주 휩쓰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차는 기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녁에 전기만 이렇게 꼽아 놓으면 알아서 다 충전해가지고 전기로 가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지금 테슬라가 길거리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선진국에서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우리는 3D 프린팅이 뭐야? 모르겠다. 이러는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요리사가 만드는 요리가 있어요. 스파게티 이런 거. 이런 요리를 집에서 프린팅을 해서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 3D 프린터가 찍찍찍찍찍 해가지고 요리를 탁 찍어서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4D 프린팅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자가 변형 기기를 찍어내는 것이 4D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명 요리사가 만든 요리를 집에서 프린터기로 찍어서 우리가 먹는 세상.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좋다. 앞으로 이런 시대니까 좀 편리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발 쳐가지고 빨간색, 흰색, 브랜드는 눌러가지고 사이즈는 255mm 이렇게 눌러가지고 돈을 내고 결제를 탁 하면 그 다음에 택배로 해서 보내주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돈 결제를 탁 하면 옆에 있는 3D 프린터가 찍찍찍찍찍 하면서 신발을 찍어내 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야, 만세! 좋다. 아니, 그러면 제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장이.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만 지금 못 느끼는 거일 뿐이에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를 3D 프린터로 짓습니다. 3D 프린터로. 그러면은 기간은 14분의 1, 가격은 1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막 노동을 해서 만드는 형태의 제조업은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 그 공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 거냐. 이런 심각하고도 아주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는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를 우리는 눈앞에 지금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지금
항공업이 초토화가 됐죠. 여행업 초토화됐죠. 그 다음에 사람들 싣고 다니는 뭐 관광버스 다 초토화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온라인이 막 활성화되면서 뭐가 초토화됐습니까? 보험업. 과거에는 다 사람들이 가서 뭐 보험 들고 뭐 하고 그랬는데 보험 아줌마들 다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막 프로 구단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그 고도의 분야가 어떤 분야였냐면은 의사,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뭐 변호사, 판사 이런 것도 이제 다 초토화됐습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지금까지 판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내주는 게 인간이 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사람 의사가 내리는 것보다 인공지능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게 더 정확해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을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직업 없는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대량의 실업이 발생을 할 겁니다. 2015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 스위스의 산골 마을에 다보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불과 200만 개 정도밖에 창출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2010년이 되니까 이거보다 더 과격하게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미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의 49%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 자녀들 가지신 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어디를 갑니까? 문과계통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느라고 고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공무원 되죠. 그 다음에 이과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어디 가요? 의대 가잖아요. 근데 이 의사하고 공무원이 아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자녀들은 무슨 과, 뭘 전공을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진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 뭐 문명이 진보하고 막 그러니까 뭐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인간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긱 이코노미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옛날처럼 어느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수십 년간 내가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뭐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뭐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뭐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긱 이코노미 시대라는 건 뭐냐? 일자리를 기계하고 인공지능에게 뺏긴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식으로 수행하는 이런 것을 긱 이코노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화가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일상화가 되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그 핵심 주력 산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 놓은 중화학공업, 거기에 따르는 제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IT 온라인 산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걸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 산업이 근육질 제조업에 의존하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돼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을, 인간이 근육질로 해야 되는 일을 전부 기계가 대체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는 해왔느냐? 사실 이런 현상이 1988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88년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금 7명의 대통령이네요. 이분들이 다 5년 단임제였으니까 5, 7, 35, 35년 동안 우리는 그럼 뭘 준비했느냐? 이런 시대를 위해서. 한국의 노동구조와 법규가 킥 이코노미 시대의 경제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유인 정책, 유연한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세습화된 귀족노조의 대물림을 확고부동하게 유지시켜주는 체제냐? 이거 우리 이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주변국들은 전부 미래를 향해서 뛰고, 막 뇌과학에 무슨 인공지능에 뭐 별의별 첨단 산업을 연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독립군을 토벌한 백선엽을 현충해서 파내라, 뭐 적폐 세력을 없애라, 뭐라, 뭐 과거만 탓해왔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요즘에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을 아포리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포리아 상태라는 건 뭐냐? 지금 막 배가 여기저기 빵꾸가 나가지고 막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허둥지둥 하면서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 상태를 아포리아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지금 무슨 좌나 우나 이념이 어쩌고 저쩌고 자유경제 시장경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이 지금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막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5년 동안 우리는 과거로 막 뛰어가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꽈당 하고 맞으니까 우리는 근대 시대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되다가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뺏기는 거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테슬라의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민간 우주여행체입니다. 비행체. 이거 돈을 내면은 이제 그 우주까지 여행을 시켜줘요. 근데 돈이 너무 비싸서 지금 그렇죠. 지금 IBM 슈퍼컴퓨터 이 왓슨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을 딱 스캔을 하면 몇 분 만에 당신은 앞으로 3년 후에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95%고 뭐고 이런 정밀검사,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쌀밥은 먹지 말고 현미밥 드시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 그 6개월 후에 암이 발병할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에어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도 없었던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규제, 또 규제, 타다라는 말하자면은 한국형
우버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막았죠. 한국에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강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드론 택시 그거 아마 그 보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규제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중국을 지금 뭐 이념적으로 굉장히 좀 공부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경계심을 가지는데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중국에게 뒤져도 한참 뒤졌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한국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말 잘 우리가 적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IT 온라인 문명을 정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난 덕에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바람에 한국이 IT 온라인 문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뒤지지 않고 잘 적응을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됐죠. 사 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의 양태를 아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속 1000km짜리 고속철도를 뭐 거의 다 개발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여객기가 시속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고속철도가 시속 1000km로 달리면 비행기는 무슨 필요가 있나. 이 3차 산업혁명과는 아주 진짜 차원이 다른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슈밥 회장 같은 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꿀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범위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스템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글로벌화라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화는 건 뭐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진국이 어떤 그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새로운 그 제품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장 값싸게, 견고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 물건 만들어 이렇게 외주를 줘요. 그럼 이 나라에서 전 세계 부품을 막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을 한국으로 실어다가 한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다음에 완제품을 배에 실어가지고 선진국 시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요. 이러는 중에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해운업이 대박을 쳤죠. 해운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선업이 덩달아서 대박을 쳤죠. 우리나라가 조선업과 해운업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요즘에
우리 조선소가 옛날만 못하죠. 거제도 뭐 울산 이런 데가 뭐 엉망이라고 여러분들 뭐 신문 보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자, 미국에서 지금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데가 외주를 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이 사람이 하는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만드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싼 인건비를 찾아가지고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베트남에다 줬는데, 아니 기계가 다 하고, 기계들은 뭐 얘네들이 무슨 뭐 시유를 벌여요.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외주 주는 것보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를 안 주고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어요.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운업이 찌그러들어요. 해운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선이 필요 없는, 조선이 발주가 줄어들어서 오늘날 한국의 조선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은 해운물동량, 해상물동량, 조선업이 찌그러들 테니까 조선업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앞으로는 괜찮겠지 하면서 오다가 지금과 같은 절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이 일관되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진행을 한 전략이 뭐냐?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턴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오바마 정부 8년,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던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에 안착을 하면 거기에다가 법인세 감면해주고 보조금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미국 기업이 돌아오니까 미국이 일자리가 늘어나죠. 미국 경제가 호황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분업이라고 하는 글로벌화 시대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1980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무역량이 10배가 급증을 했는데, 그 10배 급증하는 동안에 필요한 선박, 이런 건 한국이 다 세계 1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떠다니는 선박 10척 중에 4척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조선업이 아주 호황을 맞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제품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굳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다가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제분업이 줄어들면 무역량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국제무역량이 줄어들고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열려가지고 막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 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이제 중동은 뭐 미국이 굳이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만 뭐 이 일대는 뭐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이 지켰어요. 왜 지키느냐? 미국이 필요한 석유를 중동에서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불안하면은 석유 가격이 요동을 치니까, 석유 가격이 요동을 치면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중동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필요한 석유를 미국에서 다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잖아요. 셰일 오일 이런 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 들여가지고 중동 지역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발을 빼니까 중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슨 뭐 IS니 뭐니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거기에 막 러시아가 막 들어가서 시리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세계 질서가 지금 막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재편으로 인한 막 이 새로운 그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뭐 조선업과 해운업이 좀 강탈을 당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전자교환기를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듯이 우리가 벌써 30년 전에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준비했나요? 그냥 정치인들 그냥 자기네들끼리 무슨 여당이 옳고 야당이 옳고 뭐 진보가 옳고 좌우가 옳고 어쩌고 저쩌고 싸우는 바람에 국민들도 그냥 정신없이 떠밀려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즉각 망합니다. 지금 S&P 지수라는 게 있는데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 아주 대단한 기업으로 쳐주는데, 그 500대 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그 전까지만 해도 60년이었는데 18년으로 줄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페이스북은 창립된 지 6년 만에, 구글은 창립된 지 5년 만에 연수익 1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막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자리를 막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조직, 기업들이 운영 방식이라든지 생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칸 아카데미 사이트, 그 다음에 MIT 온라인 무료 강좌, EDX, 코세라 이런 데를 들어가서 치시면 거기에 MIT 교수들의, 세계 최고의 그 교수들의 강의가 다 떠 있습니다. EDX 같은 경우는 MIT, 하버드, 버클리 같은 이 세계적인 학교의 교수들, 무슨 노벨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강연이 다 무료로 떠 있어요. 이제는 굳이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유학을 갈 필요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려면 이제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학교 교육은 뭘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공교육, 학교 보내기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학교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지구상에서 공교육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미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공교육을 아마 훨씬 빨리 붕괴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엇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시대가 지금 소멸되는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3D 프린터, 4D 프린터가 이제 조직적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옛날 그 휴대폰이 벽돌폰이었죠. 이만한 벽돌폰. 벽돌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했는데 15년 걸렸는데 지금 3D, 4D 프린터가 한 3, 4년 됐으니까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이 프린터가 얼마나 고도화될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제조업은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거의 모든 제조업을 모든 국가 산업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조업이 붕괴가 될 경우에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 그때쯤 가면 민주노총은 뭐 때문에 띠를 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도 띠 매고 이거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온 디맨드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제 다 필요가 없어요.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극도로 유연하고 본질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들이 양산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임시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온 디맨드 경제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한국의 노동규조와 법규가 이러한 온디맨드 경제하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한국은 지금 귀족노조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몇십 년 근속을 하면 그 근속을 한 그 자녀를 현대자동차에 자동으로 취업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세 번째, 리쇼어링.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미국은 12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해외로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노동 분야에서의 규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 때문입니다. 이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리쇼어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한국은 영원히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은 오바마 정권은 법인세를 38%에서 28%로 낮췄고 유턴하는 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 중에 20%를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권 때 낮춘 법인세를 21%로 낮추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때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유턴 정책을 아주 더 강화할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되면은 트럼프 시대, 오바마 시대의 그 유턴 정책이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한국이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그 다음은 뭐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법대, 행정고시 이 분야, 그 다음에 이공계통의 의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느냐?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제조업이 없어지면 한국은 이런 걸로 먹고 사나요? 아니면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난감하죠? 여러분들 자녀는 뭘 전공을 시켜야 되나? 심각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규제 만능의 기업에서 창의 기업은 한국에서 과연 탄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페이스북은 자기네들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아요. 다 남들이 만들어서 올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자기네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지금 모든 기업, 국가,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값을 계속 올리면서 막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꽈당 하고 부동산이 자빠지는 날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날 한국이 정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내 집값이 오르는 것만 좋아할 뿐이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론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는 로봇이 쓴 글하고 사람이 쓴 글을 두고 어떤 게 사람이 쓴 글인지를 맞히는 퀴즈를 냈는데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지금 증권 기사라든지 단순한 스포츠 기사는 언론사에서도 사람이 안 쓰고 글 쓰는 로봇이 대신 써줍니다. 언론이라는 직업군이 통째로 사라졌을 때 지금 한국은 언론이 아주 갑 중에 슈퍼 울트라 갑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떤 양태로 변할 것이냐. 일곱 번째는 업의 경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신기해서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때 좀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개솔린으로 가는 차는 뚜껑을 열면 엔진이 있잖아요. 복잡하게 막 파이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테슬라는 뚜껑 열면은 배터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기계공업이었는데 이 자동차가 이게 전자공업이냐 기계공업이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바퀴 달린 컴퓨터지 이게 무슨 기계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정신없이 요즘에 특히 좌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무슨 동성결혼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성평등? 성전환, 동성애 이렇게 되면 남녀 구분은 어떻게 할 거며 경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덟 번째는 권력이 지금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 양적 증가. 국가의 수, 인구 규모, 생활 수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 상품의 수 이런 게 정신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둘째, 이동을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든지 노동력, 상품, 돈, 아이디어, 가치, 정보들이 정신없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통제가 안 됩니다. 셋째, 의식혁명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심리적인 기대와 사고 수준의 변화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에 미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선거철만 되면 너도 나도 분화방처럼 출마하기 위해서 이 한 몸 조국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이 상실감을 뭘로 채워줄 것이냐. 마지막으로 국가의 종말입니다. 권력이 국가에서 비국가 세력으로, 예를 들면 지금 중동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IS라는 거는 이거 국가가 아니죠. 하나의 집단이죠. 근데 국가나 다름없는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국가에서 비국가 세력으로 넘어가고 있고
저명한 기관에서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급속한 변화를 인해서 정치라든지 입법이라든지 규제에 있어서 국가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크라우스 슈밥은 첫째, 명백하게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자. 둘째는 명백하게 허용된 일이 아닌 것은 모두 금지시키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은 뭘 선택할 것이냐. 불행하게도 UN 미래보고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외국인들이 좀 막 몰려와가지고 인구수가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한국 인구들이 계속 쫄아들고 있죠. 그 쫄아든 인구를 외국인들이 와서 좀 메워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경북 봉화라든지 경기도 연천이라든지 어디 시골 어디 면이나 이런 데 가면 1년 내내 애우구름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해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봉화군 이런 게 언젠가 없어질 거죠.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어떤 도시 인구 7만이었는데 거기에 그 공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5,000명으로 줄었어요. 도저히 도시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주정부가 이 도시를 다 사서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여기를 전부 밀어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나라가 한국이다. 애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의 총합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그 나라의 경제력입니다. 한 나라의 지력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합입니다. 한 나라의 평균 수명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이 보다 오래 살 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지력이나 평균 수명이나 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향상은 어느 누가 지도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부자가 되고 열심히 독서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해서 뭐 공포에 떨거나 기쁨에 떨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더 독서하는 것이 합쳐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사회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